저는 올해 74살 박경수입니다. 40년간 택시를 몰며 세 자식을 키워낸 평범한 아버지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서울역 지하 통로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한계예요. 치매 증상도 심해지시고 요양원이 최선일 것 같아요. 큰아들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치매라고요. 저는 멀쩡합니다. 단지 가끔 건망증이 있을 뿐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는 다르게 생각하더군요. 여보, 그분이 계시면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아요. 친구들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이상하다고 놀림받는다는데. 둘째 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도 좁고 해서요. 형네가 모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막내딸 미영이만이 제 편이었지만 사위가 반대했죠. 장인어른을 모시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저희 상황이 결국 저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짐덩어리가 되어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겁니다. 4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택시를 몰며 벌어들인 돈이 5억이 넘었는데 그 모든 걸 자식들 결혼시키고 집 사주는데 다 써버렸거든요.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운전도 위험하시니까 택시는 그만두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그때 민수의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택시를 팔아서 2천만 원을 그놈에게 맡겼는데 그 돈으로 자기 사업 미천을 삼더니 망해버렸거든요. 지하철역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자식들은 저를 치매 걸린 골칫덩어리로만 보고 이제 와서는 죽기만 기다리는 눈치더군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지를 정리하다가 복권 한 장을 발견한 겁니다. 누군가 버린 것 같더군요. 기왕 주운 거 한번 확인해보자 했는데, 이게 뭐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등 45억 원. 제 눈을 비비고 또 비볼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어지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하늘이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건가? 40년 동안 택시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 없던 제가 길바닥에서 주운 복권으로 45억을 당첨받다니.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찾으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이 필요했거든요. 자식들이 제게 어떻게 했는지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제가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줄 차례였죠. 먼저 할 일은 정확한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노숙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내는 거였죠. 큰아들 민수는 제가 길에 나앉은 지 일주일 만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아버지 소식 들었어.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하신다는데. 그러게 말이야. 진작 요양원에 모셨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 뭐. 며느리의 대답이었습니다. 후회는 개뿔, 오히려 속 시원해하는 목소리였죠. 둘째 영수는 더했습니다. 형,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면 보험금이라도 나올 텐데. 이렇게 오래 사시면 우리만 골치 아프잖아. 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인데. 형은 위선 떨지 마. 솔직히 우리 다 그 생각 아니야? 이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나를 짐덩어리로 생각하고 심지어 빨리 죽기를 바라다니.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정말 뛰어내릴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주머니 속 복권을 만지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번엔 내가 그들을 심판할 차례다. 2부 가짜 죽음과 진짜 복수. 복권 당첨금을 찾기 전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죽은 것처럼 꾸미는 거였죠. 자식들이 제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서울역 근처에서 알게 된 노숙자 김형은 의외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처지라 형님 마음 이해해요. 김형의 도움으로 가짜 사망신고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진짜는 아니고 병원에서 일하는 김형의 지인이 도와준 거였죠. 응급실에 실려왔다가 신원불상으로 사망했다는 거지 증명서를 만든 겁니다. 형님, 이제 자식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첫 번째로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바꾸고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서울성 모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박경수 씨의 보호자 분이신가요? 네. 그런데 왜요? 아버님께서 오늘 새벽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안타깝게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신 인수하러 오셔야 하는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화장비나 장례비는 어떻게 하나요? 첫 마디가 돈 얘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슬퍼하기는커녕 돈 걱정부터 하더군요. 보호자가 인수하지 않으시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둘째 영수에게도 같은 전화를 했습니다. 반응은 비슷했죠. 그러셨군요. 형한테는 연락하셨나요? 저는 지금 출장 중이라서. 형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막내딸 미영에게 전화했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목소리에 진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문제였죠. 그런데 장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빠들이랑 상의해야겠어요. 사실 저희도 요즘에 학원비며 대출이자며. 결국 미영이마저 돈 얘기를 꺼내는군요. 셋 다 매한가지였습니다. 이틀 뒤 세 자식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형이 멀리서 지켜보고 온 얘기였죠. 형님,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하는 얘기가 화장비 얼마나 드나, 무연고로 처리하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뿐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큰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유품 중에 쓸만한 거 있나? 시계나 반지 같은 거 말이야. 글쎄다. 아버지가 가진 게 뭐 있겠어. 택시도 팔아서 다 써버렸는데. 그래도 혹시 보험이라도 들어놓으셨을지도 모르잖아. 확인해봐야지.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자식들 주고 보험료 낼 돈도 없어서 해지했던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결국 세 자식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를 그냥 버린 거죠. 장례식도 없었고 마지막 인사도 없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내 차례다. 그날 밤 저는 복권 당첨금을 찾으러 갔습니다. 45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때야 실감했죠. 은행에서는 VIP 대우를 받았고
개인금고까지 만들어주겠다고 하더군요. 고객님, 이런 고액 당첨금은 세금이 33% 정도 나갑니다. 그래도 30억은 넘게 손에 들어오실 거예요. 30억. 제가 평생 택시 운전해서 번 돈의 6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글펐죠. 이 돈이 있었더라면 자식들이 저를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3부 숨겨진 거부의 탄생.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신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경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요. 김형의 도움으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얻었습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30억이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되더군요. 새 이름은 최부자로 했습니다. 웃기죠? 하지만 정말 부자가 된 기념으로 그렇게 지었어요. 외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백발을 검게 염색하고 고급 양복을 맞춰 입었죠. 성형수술까지는 안 했지만 잘 차려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70대 택시 운전사 박경수는 죽고 70대 대기업 회장 최부자가 태어난 거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세 자식들의 현재 상황을 낱낱이 파악했어요. 큰아들 민수 48 작은 무역회사 운영 중. 최근 중국 거래처 문제로 자금난 심각. 은행 대출 3억, 개인 사채 1억 2천만 원. 집은 전세보증금 5억. 아내는 학원 강사, 고등학생, 아들 둘. 둘째 영수 45건 설회사 과장. 아파트 담보대출 4억 5천만 원. 중학생 딸 하나. 아내는 전업주부. 최근 회사 구조조정으로 불안한 상황. 막내 미영 42 남편은 소규모 IT 회사 운영. 최근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 대출 2억 5천만 원. 초등학생 아들 하나. 모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로 한 일은 각자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무역회사는 중국 거래처에서 떼먹힌 돈이 2억이 넘었어요. 그 거래처를 인수해서 민수를 압박할 수 있겠더군요. 영수가 다니는 건설회사는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그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되면 어떨까요? 미영이 남편의 IT 회사는 정부 지원 사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정부 고위직 출신 지인들이 많았어요. 30억이면 그런 인맥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한 일은 첫 번째 접촉이었습니다. 가장 급한 민수부터 시작했죠. 민수의 회사 앞에서 우연을 가장에 만났습니다. 고급차를 타고 나타난 최부자를 보고 민수는 당연히 알아보지 못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오무역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저는 홍콩에서 무역업을 하는 최부자라고 합니다. 중국 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소개받아서 연락드리려 했는데 마침 여기서 뵙게 되었네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요즘 중국 거래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저희도 중국 쪽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잘 되었네요. 제가 아는 업체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조건이 있긴 하지만요. 어떤 조건이신가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투자할 만한 중소기업들을 찾고 있거든요. 사장님 회사가 마음에 들면
투자 겸 거래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민수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돈에 목마른 사람의 눈빛이더군요. 예전에 아버지 돈이 필요할 때도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세 자식들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명목으로 접근했죠. 영수에게는 건설 투자업체 회장으로, 미영이 남편에게는 IT 분야 투자자로 나타났어요. 한 달 뒤 세 자식 모두 저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누구인지는 꿈에도 모르면서 말이죠. 사부 자식들의 탐욕. 민수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홍콩 출장을 간다고 하자 공항까지 배웅 나올 정도로 급진하게 대했어요. 최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저희 회사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럼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당연하죠. 제가 최 회장님을 배신할 리는 없잖아요. 배신이라. 참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쉽게 배신했으면서 말이에요. 영수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투자건으로 만나자고 하니까 고급 호텔 라운지를 예약해 놓고 기다리더군요. 최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확실한 건이에요. 저희 회사가 20년간 쌓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수 과장님, 혹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사업 파트너로 지내려면 개인적인 것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영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이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형제들하고는 거의 연락 안 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어떻게? 네. 노숙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조금은 섞여 있었지만 금세 사업 얘기로 넘어가더군요. 역시 자식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미영이는 조금 달랐어요. IT 투자업체 대표로 만났는데 처음에는 경계심이 있더군요. 죄송하지만 최 대표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럼요, 당연하죠. 저도 신중한 분이 좋아요. 제가 준비해온 가짜 회사 자료와 해외 투자 실적을 보여주니까 그제야 안심하더군요. 그리고는 사실 저희 집도 요즘 어려워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경제적으로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네. 노숙 생활하시다가 저희가 못나서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라. 진짜 후회한다면 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했을까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세 자식이 각각 저에게 똑같은 부탁을 했거든요. 최 회장님, 혹시 저희 형제들 얘기 들으셨나요?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문제로 좀 복잡해졌어요. 아버지가 숨겨놓은 돈이 있을 것 같은데. 민수가 먼저 꺼낸 얘기였습니다. 영수와 미영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제 돈을 찾고 있었던 거죠. 사실 아버지가 택시를 40년이나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준 돈 말고도 어딘가에 숨겨놓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최 회장님께서 그런 일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 아세요? 돈 좀 들더라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숨겨놓은 돈이라. 맞아요. 30억이나 숨겨놨죠.
하지만 그들이 찾을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얘기네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요? 어떻게요? 글쎄요. 일단 아버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어요.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성격이셨는지. 그렇게 저는 세 자식으로부터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 거죠. 아버지는 솔직히 좀 고집이 셌어요. 우리말은 안 들으면서 자기 고집만 부리셨거든요. 성격도 까다로우셨고,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시기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치매 증상도 있으셨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가끔은 이상한 행동도 하시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치매도 아니었고, 고집도 부리지 않았어요. 단지 외롭다고 같이 살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저는 이들에게 짐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남긴 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요. 5부 첫 번째 시험.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 가장 탐욕스러운지, 누가 가장 배신을 잘하는지 시험해 볼 차례였죠. 첫 번째 시험은 민수부터였습니다. 그놈의 회사에 5억을 투자해 준다고 했어요.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민수 사장님, 투자는 해드리겠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투자할 때 보통 경영진의 도덕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혹시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특히 부모님께 효도는 잘하셨나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찔리는 구석이 있었겠죠.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관계가 좀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사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고민했었어요. 집에서 모시기에는 저희 형편이.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대로 효도도 못 드렸어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간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더군요. 그럼 장례는 잘 치르셨나요? 그게 아버지 유언이 간소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한 걸 유언이라고 둘러대다니.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금 5억을 다음 주에 입금해드리겠어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노인분이 자식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숙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분을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투자 받으신 돈에서 월 100만 원씩만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민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게 저희도 투자받은 돈은 사업에만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죠. 특히 부모를 버린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니까 더욱. 부모를 버린 자식들이라니요. 네. 요즘 그런 몰상식한 자식들이 많더라고요. 부모가 늙고 아프면 귀찮다고 내쫓는 자식들 말이에요.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 얘기라는 걸 알아챈 모양이더군요. 결국 민수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5억이 탐났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후원금을 보낼 때 딱 50만 원만 보내더군요. 약속한 100만 원의 절반 말이에요.
저는 바로 전화했습니다. 민수 사장님, 후원금이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들어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자금 사정이 좀. 다음 달부터는 100만 원씩 보내드리겠어요. 그럼 이번 달 투자금 중에서 5천만 원 반환해 주세요. 네, 왜 갑자기? 약속을 못 지키시면 투자금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민수는 결국 100만 원을 채워서 보냈습니다. 돈이 무서우니까 말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영수였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에 10억을 투자해 준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영수 과장님, 투자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아버님 장례식에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장례식 명단이요. 왜 그런 걸? 투자할 때 그 사람의 인맥과 신뢰도를 보거든요. 아버님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왔다면 영수 과장님의 인품이 좋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장례식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아버지 유언이 조용히 해달라는 거였어서. 가족들만 모였어요. 가족들만이라도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더 축소해서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더하더군요. 그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도 들려주세요. 영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자기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더 큰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말은 자식들아, 나를 버린 걸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 였거든요. 물론 마음속으로만 한 말이지만요. 영수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투자금에서 매월 200만 원씩 불우한 노인을 도와달라는 거였죠. 영수는 첫 달에 100만 원만 보냈고 저는 투자금 1억을 회수했습니다. 미영이는 좀 달랐어요. 처음에는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최 대표님, 사실 아버지 일로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저희가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어떤 점을 후회하세요? 아버지가 외로워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특히 마지막에는 어떠셨나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하셨는데 남편이 반대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좀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문제였죠. 하지만 사실 저희도 어려웠어요. 집도 좁고 애도 어리고. 아버지께서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결국은 자기 변명이더군요. 아버지가 이해해 달라고? 40년간 자식들 위해 살아온 아버지에게 더 뭘 이해하라는 건지. 미영에게는 다른 시험을 했습니다. 미영 씨, 투자는 해드리겠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70대 노인분이 계신데 그분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분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라도 드리고 가끔 찾아뵈면 좋겠어요. 돈은 제가 드릴게요.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저도 아버지 일로 후회가 많아서 다른 어르신이라도 잘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점점 뜸해지더군요.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세 자식 모두 돈 앞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육부 가족의 가치. 두 번째 시험은 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세 자식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거예요. 물론 그들은 서로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겠지만요. 최 회장님, 오늘 왜 저희를 다 부르셨나요?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영수와 미영도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죠. 사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새로운 투자 펀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 분이 모두 참여하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다 참여한다고요? 네. 사실 여러분이 형제자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사업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 다 알아봐야죠. 박경수 씨의 자녀분들이시죠?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각자 저에게서 투자를 받고 있다는 걸 서로 몰랐거든요. 그럼 저희가 각각 최 회장님과 거래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군요. 당연하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서로에게 말하지 않으셨나요? 형제자매끼리면 정보를 공유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각자 좋은 기회를 독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진짜 제안을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 박경수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아버지에 대해서요? 네. 그분이 40년간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번 돈이 총 5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3억 정도만 주셨다고요. 나머지 2억은 어디 갔을까요? 새 자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역시 돈 얘기만 나오면 관심이 확 달라지더군요. 혹시 그 2억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이요?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어떤 자식이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거짓말하지 말고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치매 기미도 있으셔서. 치매 기미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박경수 씨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멀쩡하셨는데요. 그게 사실 저희가 좀 영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최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냈어요. 요양원 비용도 없고 저희가 모시기도 힘들어서. 집에서 내보냈다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노숙 생활을 하시다가 미영이가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못된 자식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라. 정말 후회한다면 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했을까요? 그럼 장례는 어떻게 치르셨나요?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간소하게가 아니라 아예 안 하셨죠. 세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다 알아봤거든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하셨죠. 장례식도 없었고 추도식도 없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기회를 드릴게요. 무슨 기회요?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2억을 찾아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하겠어요. 첫째, 아버지의 제대로 된 추도식을 치르세요. 둘째, 앞으로 매년 기일에 추도 행사를 하세요. 셋째, 아버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을 매달 도우세요. 세 자식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2억이면 충분히.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또 뭐가 있나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노숙 생활을 하던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요. 이분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내쫓은 뒤에 어떻게 사셨는지 보세요. 영상에는 제가 지하철역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는 모습,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찾는 모습, 추위에 떨며 길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자식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촬영하신 거예요? 제가 노숙인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연히 여러분 아버지를 만났어요.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노숙인들과 이야기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저는 40년간 택시를 몰아서 세 자식을 다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저를 치매 걸린 짐덩어리 취급하더군요. 자식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자식들을 사랑해요.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미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못됐어요. 민수와 영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 회장님, 이 영상 어디서 더 구할 수 있나요? 저희가 더 보고 싶어요. 더 있긴 한데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저는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제가 가짜 사망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세 자식들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사립탐정을 통해 몰래 촬영한 거였지만요. 화장비가 얼마나 들지 알아봤어. 글쎄, 200만 원 정도 든다던데. 너무 비싸지 않아? 그냥 무연고로 처리하면 안 될까? 그게 낫겠다. 어차피 아버지도 간소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영상 속에서 세 자식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현재의 세 자식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 얘기예요? 네. 여러분이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고 나서 한 대화예요. 저희가 정말 짐승만도 못했네요.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기회를 드린다고 했죠. 진짜 후회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잘하시면 돼요. 네, 무엇이든 하겠어요. 그럼 이제 진짜 조건을 말해드릴게요. 7부 진실의 순간,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제 자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요. 네. 저는 최부자가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염색한 머리를 벗어내고 고급 양복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진짜 신분증을 꺼냈어요. 저는 박경수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자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럴 리가.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죽지 않았어. 복권에 당첨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지. 복권이요. 저는 복권 당첨 증명서와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45억 원. 세금 떼고 나니까 30억 정도 남더구나. 새 자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그럼 가짜겠니? 민수야, 내가 5살 때 길에서 개한테 물려서 병원에 간 거 기억 안 나니? 영수야, 내가 중학교 때 시험 점수 조작해서 혼났던 거 기억 안 나니? 미영아,
내가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랑 만나다가 들킨 거 기억 안 나니? 그제야 새 자식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죽은 척 해봤지. 그럼 병원에서 온 전화는 가짜였어.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서.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저희가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요양원에 모신다고 하면서 결국 거리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장례비가 아깝다고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했어요. 영수와 미영도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짐승만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말해봐. 저희가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었어요.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새 자식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30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 돈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못된 놈들이에요. 적어도 솔직하긴 하네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께서 결정하세요.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복수를 끝까지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까요?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너희들을 지켜봤다. 투자금을 줄 때도, 조건을 걸 때도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봤어. 아버지, 실망했다. 정말 많이 실망했어.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새 자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어떤 기회요? 내가 30억을 너희 셋이서 나눠 갖게 해줄 수도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다. 새 자식의 눈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역시 돈 얘기만 나오면. 첫째, 앞으로 1년간 매주 한 번씩 나를 찾아와라. 둘째, 매달 용돈 100만 원씩 줘라. 셋째, 내가 아프면 직접 병원에 데려가고 간병해라.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그럼 왜 지금까지 안 했어? 새 자식이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하겠어요. 지금부터 1년간 너희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지켜볼 거야. 만약 또 나를 실망시키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30억을 다 자선단체에 기부해버릴 거야.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거고. 새 자식이 땀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이번에는 진짜로 잘해봐.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면 애초에 나를 버리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팔부 거짓된 효심. 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지만 사실 저는 3개월만 지켜봐도 될 것 같았어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첫 달에는 새 자식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매주 찾아오기로 한 약속도 지켰고 용돈 100만 원씩도 꼬박꼬박 줬어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해서 가져왔죠. 아버지, 고등어 조림 해왔어요. 예전에 드시던 것처럼 간 좀 세게 했어요. 아버지,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시죠.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아버지, 새 옷 좀 사드릴게요. 이제 좋은 옷 입고 다니세요. 처음에는 진짜 변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먼저였어요. 아버지,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올 것 같아요. 대신 다음 주에 2번 올게요. 다음 주에는 한 번만 왔습니다. 그것도 30분 앉아 있다가 급하다고 가더군요. 아버지, 죄송해요. 거래처에서 급하게 부르네요. 다음에 오래 있을게요. 영수는 용돈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번 달은 애가 학원비가 많이 들어서 50만 원만 드릴게요. 다음 달에 150만 원 드릴게요. 다음 달에도 5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감봉이 있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미영이는 가장 교묘했어요. 오기는 왔지만 맨날 불평만 했거든요. 아버지, 여기 너무 추워요. 보일러 좀 더 틀어주세요. 아버지, 음식이 너무 짜요. 건강에 안 좋아요. 아버지, 이 동네는 너무 멀어요.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시면 안 될까요? 자기들 편의만 생각하는 거였죠. 2달째부터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아버지, 사실 저희가 매주 오는 게 부담이에요. 한 달에 2번 정도로 줄이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30억이나 가지고 계시면서 왜 저희한테 용돈을 받으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버지,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 돈 얘기로 돌아가더군요. 3달째에는 아예 본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매주 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 건강도 좋으신 것 같은데 굳이 저희가 병원까지 모시고 다닐 필요 있나요? 아버지, 1년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길어요. 6개월로 줄이면 안 될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변한 게 없구나.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더니 이제는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저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이라. 그럼 내가 노숙 생활할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았겠니? 새 자식이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더 노력할게요. 노력이라. 돈 때문에 하는 노력 말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심을 보여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좋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분이 계셔. 그분을 좀 도와달라. 어떤 분이세요? 70대 할아버지인데 자식들한테 버림받아서 노숙 생활하고 계셔. 새해 자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나요? 별거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안부도 물어보고 필요한 것도 좀 사다 드리고. 그런데 그분이 혹시 아버지 아는 분이세요?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 다른 분까지 도울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여유가 없다고
내가 투자해준 돈은 어디 갔어? 그건 사업 자금이라서. 그럼 나한테 주는 용돈도 사업 자금에서 주는 거니? 민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수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그분을 도와드린다고 해서 아버지께 뭔가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지.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긴 한데, 저희도 현실적으로, 또 현실적이라는 말이네. 미영이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왜 그분까지 도와야 하나요? 저희는 아버지만 잘 모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남이잖아요. 저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요. 여전히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요. 구부 마지막 선택. 알겠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저는 새 자식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 3개월간 너희들을 지켜봤는데 결론이 나왔어. 새 자식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변하지 않았다. 처음에 잠깐 노력하는 척했지만 결국 원래대로 돌아갔어. 아버지, 저희가 더 잘할게요. 이제 늦었다. 기회를 충분히 줬어.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그리고 전 재산 기부 동의서. 새 자식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래, 30억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너희들 본성을 다 봤거든.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로 변할게요. 변한다고. 뭘 어떻게 변할 건데. 저희가 앞으로 진짜 효자 노릇할게요. 매일 찾아뵐게요. 매일.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 했어? 저희가 바보였어요. 돈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한데. 돈보다 내가 소중하다고. 그럼 내가 돈을 다 기부해도 상관없겠네. 민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역시 속마음은 다르더군요. 영수와 미영도 비슷했어요. 아버지, 저희한테도 생활이 있어요. 30억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아, 그래. 그럼 결국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적은 없어. 내 돈만 사랑했을 뿐이지.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오후에 기부 서류 정식으로 작성하러 갈게요. 아버지, 제발요. 새 자식이 저에게 달라붙었지만 저는 밀어냈습니다. 이제 늦었어. 너희들은 마지막까지 돈만 생각했어. 그럼 아버지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너희들 도움 없이도 말이야. 아버지, 정말 무정하시네요. 저희도 아버지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를 길거리로 내쫓니? 자식이 부모 장례도 안 치르니? 새 자식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가라. 더 이상 볼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가라고 했어. 하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그럼 30억 다 기부하시는 대신에 일부만이라도, 10억만이라도. 결국 돈 얘기로 돌아가더군요. 10억이면 만족하겠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도 노후 자금이 필요하시잖아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정말로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한 푼도 안 줄 거야. 아버지가 정말 무정하시네요.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라. 너희들이 나를 혈육으로 생각한 적이나 있었나?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30억 전부 기부하고 혼자 조용히 살기로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부 진짜 마지막 기회. 새 자식이 떠나고 나서 혼자 있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 미영이가 혼자 앉아서 울고 있더군요. 미영아, 왜 여기 있니? 아버지, 저 혼자 얘기할 게 있어요. 무슨 얘기?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또 돈 때문에 후회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정말로. 아버지를 잃을 뻔했을 때 깨달았어요. 미영이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노숙 생활하실 때, 저 정말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도 찾으러 가지 못했어요. 무서웠거든요. 뭐가 무서웠는데, 아버지가 저를 원망하실까봐,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그래서 안 온 거야? 네. 저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보다 남편 눈치를 본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미영이의 눈물이 진짜 같았어요.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 남편이 아버지한테 사과하라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직접 모시겠다고. 진짜. 네. 남편도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고. 장인어른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됐다고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미영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미영아, 솔직히 말해봐. 내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돈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 아버지가 돈을 다 기부하신다고 해도 저는 아버지를 모실 거예요. 정말. 네. 아버지, 저 시험해 보세요. 시험? 네. 아버지가 정말로 돈을 다 기부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제가 아버지를 잘 모시는지 봐주세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요? 좋아. 그럼 진짜로 내가 돈을 다 기부했다고 생각해봐. 네.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셔갈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잘 모실 거예요. 형들은 뭐라고 할까? 형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버지 딸이니까요. 미영이의 말이 진심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그럼 정말 시험해 볼까? 네. 다음 날 저는 가짜 기부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30억을 정말로 다 기부했다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미영이에게 보여줬어요. 봐라. 어제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다 처리했어. 미영이가 기부 증서를 보더니 한 번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아버지. 후회 안 해. 네.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난 무일 뿐이야. 그래도 날 모실 거야? 당연하죠. 미영이는 정말로 저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그리고 민수와 영수한테 연락했죠. 오빠들, 아버지가 돈을 다 기부하셨어. 뭐, 진짜로?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어요. 미쳤나? 돈도 없는 늙은이를 왜 모셔?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해서 뭐 해주실 게 있어. 이제 짐덩어리일 뿐이야. 민수와 영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등을 돌리더군요. 하지만 미영이는 달랐어요. 정말로 저를 잘 모셨거든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아버지, 약 시간이에요. 아버지, 산책 나가실까요?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미영이는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돈에 대한 욕심보다는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영아. 네, 아버지. 사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무슨 거짓말이요? 저는 진짜 통장을 보여줬어요. 돈 안 기부했어. 아직 30억 다 있어. 미영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지난달 동안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럼 저는 시험에 통과한 건가요? 그래. 너만 통과했어. 미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미영아, 이 돈 어떻게 할까? 아버지께서 결정하세요. 정말 내 생각은 없어. 있긴 해요. 하지만 아버지 마음이 우선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자. 30억 중에 20억은 정말로 기부할게. 그리고 10억은 내가 가져라. 아버지, 너무 많아요. 많지 않아. 내가 앞으로 나를 평생 모실 비용이야. 그럼 제가 정말 아버지를 평생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결국 저는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세 자식 중에 한 명이지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딸을요. 민수와 영수는 나중에 진실을 알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에게는 기회의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저는 미영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자도 할아버지를 잘 따르고 사위도 진심으로 저를 모시고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가족이 생기는 건 아니더군요. 진짜 사랑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에서 저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여러분도 늦기 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바로 가족의 사랑이라는 걸요.